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소유권 중에서 특별법 관련한 주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 실명법은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문제 보통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도 실명법에 관한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우더래요. 이 실명법 문제는 어려워들 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되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실명법을 논하기에 앞서서 소위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개념을 전제를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유효요건이라고 해서 등기부의 내용과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등기 명의인하고 실제 권리자가 일치해야 되고 등기부에 표시된 법률 행위하고 실제 법률 행위가 일치했을 때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있겠죠. 등기부의 내용하고 실제 권리자가 불일치할 때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이 소위 이름하여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지금 등기 명의인하고 실제 권리자가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즉 실명법에 적용 폐지를 하는 것으로 4가지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봤던 것이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 이게 바로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논의할 때 이런 식이었었죠.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등기부에 4개 표시가 되는데 그 중에 60%에 해당하는 토지, 만약에 1000평 토지라면 600평을 갑이 단독 소유처럼 하고 있고 을이 400평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형태. 이게 분명히 등기부의 내용과 분명히 등기부는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유가 아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이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 요거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개념과 주로 연계가 돼 있죠. 이 학개론 파트를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논리 구조예요. 부동산 학개론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신탁과 수탁 방식이라고 하는 걸 2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 파트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토지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누구한테 바로 토지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실제 소유자는 누가 위탁자가 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신탁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이라는 수탁자 또는 신탁회사가 보통 됩니다. 맡아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은 진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탁을 해두는 것이다 라는 취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형식상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그러면 실제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특별히 인정을 하겠다. 자, 그다음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물권의 종류 공부할 때 논의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먼저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저당권자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경매 청구를 해서 요걸 팔아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이걸 이름하여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은요, 이 X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저당권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 자, 이거 말고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 양도담보권을 갖게 됩니다. 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진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양도담보의 취지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양도담보권자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때 자신이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에서 받을 돈, 이 채권을 뺀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아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 등기 명의인은 누가 된다? 을이 등기 명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는 누가 된다고요?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체 관계하고 등기의 내용이 불일치한 케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어떻다? 요거 인정해 주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거, 요거 실명법 적용 배제 유효한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저당권은 여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다가 을이 담보 가등기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런 걸 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등기, 본등기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고요. 등기를 하면 본등기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소위 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다? 바로 갑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갑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등등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아까 양도담보처럼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청산금 지급하고 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다라든가,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담보 가등기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지 멋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것도 실체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등기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실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거, 요 개념을 잡아갈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문제를 구성할 때 더럽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적용이란 말만 나오면은 이 네 개를 제외하고는 어떻다?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나중에 문제 보시겠지만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쭉 깔려 있으면 그냥 읽어가다 보면 이게 뭔 소리를 얘기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법에서 첫 번째 출제 이슈, 적용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적용이 되면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는 무효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아예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설령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다시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문제를 풀어갈 때 적용이라는 키워드, 적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적용 배제되는 거 네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무조건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막 가슴 아픈 얘기를 쫙 해. 그래도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을 한다. 다시요, 실명법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 요 네 가지만 어떻다? 바로 실명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에 한번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일단은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예, 양도담보가 뭔지, 가등기담보가 뭔지, 신탁법상 신탁이 뭔지, 상호명의신탁이 뭔지는 저 나중에 보면 또 이제 하나하나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출제시는 뭐야? 적용이라는 키워드. 해서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이슈. 자, 부부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배우자 명의로의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전제 요건. 자,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다 치고. 자, 지금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인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게 소위 이름하여 실권리자는 누구이고 남편이고 등기 명의는 부인이 되는 이런 구조. 이거 기본적으로 명의 신탁이 되게 됩니다.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명법에서는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등등등 이렇게 일정한 전제 요건을 깔아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가볼게요. 자, 지금 부부간의 명의신탁 얘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틀 자체를 잡으셔야 돼.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법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을 합니다. 이게 까다로운 거야. 다시요.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게 되면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부동산 실명법 적용해서 뭐로? 무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실명법의 기본 틀입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건 다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한다고요. 부부간의 명의신탁도 기본적으로 실명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실명법 내용 중에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원래 무효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얘는 유효로 만들어줄게 라고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실명법을 적용을 하긴 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다시요. 자, 적용 배제라는 개념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특별히 얘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아예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편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일단 실명법 적용합니다. 그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부부간의 명의, 남편이 부동산을 사면서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다? 원칙은 무효입니다. 실명법 적용을 받으니까. 근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명법 적용보다 무효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이나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걸 뭐로 봐주겠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자, 실명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되면 자, 실명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일단 이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되면, 적용 배제가 되면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 딱 두 개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운데 애매한 게 있어. 자,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에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이것은 어떻다?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등기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효라고 전제가 됐을 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만 유효가 될 텐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아니, 세금을 적게 내려고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인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무효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부인은 부동산 취득 못합니다. 남편도 당분간 부동산 취득 못합니다. 왜? 등기를 넘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갑이 남편이야. 자, 다시 이걸 이렇게 가볼까요? 자, 매도인이 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부동산. 자, 그래서 을이, 자, 남편. 그 다음에 병이, 자, 부인. 그래서 대금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등기는 뒤에서 보겠지만 을한 병한테 넘겨준 케이스. 실권리자는 누굽니까? 을이고 등기 명의는 누가 됩니까? 병이 되죠. 이 등기는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고 부인이고 남편이라 할 때도 당연히 그건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효인 등기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원래 돌아가야 돼? 갑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을은 아직 등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은 못합니다. 실제 등기 명의는 병으로 되어 있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되는 관계? 갑이 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무효인 명의신탁 이렇게 하나 예시를 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배우자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게다가 원래는 그 배우자라도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요건이 쌓이게 되면 특별히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그럼 소유자 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병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냥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남편한테 있는 겁니다.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 부인한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례를 만들었다고. 원래는 등기 명의인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이건 특수한 관계니까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 맡긴 사람한테.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 그럼 이제 부부가 둘이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부동산은 누구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편께 되는 겁니다. 신탁자. 근데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하고 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 좀 그런 거 있었어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하면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럼 어떻다? 자,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중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등기 명의까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10년만 자, 점유를 하게 되면 이때 아예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 15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내적과 대외적으로 간다잖아요. 이혼하면.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해준 사안이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신탁자.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 그럼 이제 이혼까지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혼은 극단적인 사태예요. 이혼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 문제는. 근데 이제. 대외적이니까 와이프한테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대내적 소유권은 남편한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부인한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지금 대내적으로 이 토지를 지금 샀어요. 갑이 남편, 예를 들어 을이 부인, 등기명의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 대내적으로 보면 누가 있다?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을이 여기다 건물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상권 파트에서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하셨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이혼 얘기 이제 나올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원래 갑건데 자, 을 명의로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을 명의로 이 문제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을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을이라는 사람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다. 한 번만 더. 상호 명의 신탁, 유효한 법률 행위다 라고 했었죠? 유효한 법률 행위가 있으면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유효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만 해제나 해제 문제가 발생한다. 무효나 취소의 경우는 해제나 해제 문제랑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똑같은 구조예요. 이것도 일단 유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 이름으로 실제 권리자는 남편이고 원래 돈 낸 사람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만약 배우자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으면 나중에 뭘 주장할 수 있다? 관습상 법정상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때 이혼한 거야. 이혼했으니까 내가 계속 그 땅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할 거라고. 둘이 사람 관계 소유자는 누구니까? 갑이니까. 그때 관습상 법정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관습상 법정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는 전제 하에서 일정한 전제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래서 이혼해서 이런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자, 을이 여기다 건물을 나중에 신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장을 합니다. 땅도 내 거였지, 건물도 내 거였지. 근데 네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찾아갔어.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니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관습상 법정상을 주장하는데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좀 들어가 봤고요. 다시 자, 개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 대의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이제 명의 수탁자가 자기 이름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제3자는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 위에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3자가 이 문제의 토지다. 건물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갑은, 명의신탁자 갑은 이 제3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권,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탁자만이 어떻다?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신탁자. 그 다음에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3자가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작태를 벌이게 된다. 건물을 불법적으로 축소한다.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방해 제거,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한편 자, 배우자가 명의신탁으로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유효한 것이니까 뭐도 할 수 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해서 결국은 누구한테 명의신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전체 그림 잡으셔야 돼.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끝나서 공부하게 될 무효인 명의신탁을 논함에 있어서 무효인 명의신탁은 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유효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적용 배제가 됐던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예신탁 얘는 아예 실명법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분소유적 공용관계 상호, 명예신탁에서 뭘 할 수 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부부간의 명예신탁으로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시 부부간의 명예신탁은 이 네 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단 무효인 명예신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법에서는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세금 띄어먹기 위해서 이런 작태를 벌인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등기가 명예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이 문제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거나 했을 때는 명의신탁자가 나서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왜?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수탁자 있으니까 수탁자가 뭘 할 수 있다? 당연히 바로 건물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 명의로 있는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3자는 어떻다? 정당 권리자한테 받은 거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 일단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등기 자체는 일단 유효한 것이고 해석은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관습성 법정수사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가십시다. 지금 하나의 토지, 갑이 매입했고 을이 등기 명의인이 된다. 이게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겠지만 신탁자가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 둘이서 얘 만날 때는 소유자를 땅의 소유자를 누구로 봐야 돼? 바로 갑으로 신탁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직 이혼 안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왜? 형식상 토지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아니, 형식상 토지 소유자가 을이니까 따로 얘기 안 해도 얘는 건축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을이 진짜로 을 명의로 등기를 하고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이 을은 부동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 째진 거야. 그리고 이 명의신탁의 약정은 유효해서 이제 헤어졌으니까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전 배우자, 이제 전 배우자죠. 그 좋은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신문 같은 거 보기에도 항상 이혼하면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하더라고. 그거 참 어려울 텐데. 보면 치가 떨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상식의 문제인데, 웬만하면 버티겠지. 근데 인간 같지 않고, 물론 이제 위장이혼을 제외하고, 그 옛날에 영화 배우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서로의 행복을 빌어준다. 저주를 하겠지. 제가 어거지 보니까 그거 나오던데 무슨 개그 프로인가에 그게 나왔었어요. 어떤 이제 모임에서 개그 프로니까 목사하고 같은 동창회인데 목사하고 스님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된 이유, 그 사람이 목사가 된 이유, 그 스님 됐던 애가 일진이었다는 거야. 자기를 계속 괴롭히더래, 학교 다닐 때. 그래갖고 걔 지옥에 떨어지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까지 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걔가 이제 짜놓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시 못 얘기하다가 째졌다고. 건물 소유자는 일단 누굽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은 이제 완전히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토지 봐봐. 내 거였지? 건물 내 거였지? 근데 명의신탁 약정 해지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갑한테 넘어갔지? 갑이 얘기한다고요.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 아까 이혼했으니까. 여러 가지 거스르는 게 많았거든. 근데
이혼까지 했는데 내 땅에서 건물을 이 을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건물 치워주세요. 전 부인 이렇게 좋은 친구니까 친구한테 이제 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전 부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소리냐. 토지도 내 거였고 건물도 내 거였고 근데 명시적 약정 해지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갔으니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가 일정한 사유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능, 이걸 관습상 법정시상권. 자, 관습상 물권의 일종이었었죠. 이걸 주장을 한다고요. 근데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20여 년, 그 전에, 이혼하기 전에 명의시탁 할 때도 이미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갑이 되기 때문에 관습상 법정시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얘기로 계속 연계가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는 항상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꼭 건물을 지어야 돼. 그래야 얘기가 전개가 돼. 건물 안 지어버리면 명의시탁, 이혼하면 명의시탁 해지해버린다고. 그럼 개털된다고. 아직 안 팔았다고 하면은 이혼 당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 팔아버려야 돼.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관습상 법정시상권 명의 수탁자에게 인정이 될 것이냐 이 문제로 주로 연계가 됩니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거랑 같은 맥락이야. 이혼 당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건물을 계속 쓰려고 하는데 아주 이 사람이 모진 사람이야. 전 부인한테 죽으라고 어떻게 지옥에 가라고 하면서 내 토지에서 건물 철거해라 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관습상 법정시상권은 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실명법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인데요. 이게 전체, 다시 갑시다. 자,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르면 어떻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의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법을 통해서 등기 명인과 실체 공개가 달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시탁은 애초에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자,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효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이 네 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개에 포함이 되면은 적용 배제가 돼서 유효한 것이고 네 개에 포함되지 않다? 일단 무효인 명의신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가 깔리게 되면은 그때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 등기 명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연결했죠. 이혼하고 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이런 사안 등을 해결해 왔던 판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명의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명의 수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자, 이혼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의 토지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되면 나가서 건물 철거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된다? 등기 명의 수탁자만 건물 철거를 주장을 할 수 있다. 왜?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명의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한편 아까 이제 이혼하는 케이스를 예시를 했었죠. 딱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이게 유효한 등기였으니까 명의 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자, 토지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바로 명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일정한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명의수탁자에게는 어떻다? 이혼한 상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건물 지을 때 이미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었으니까 신탁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 이렇게 보셨고 전체 묶어서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면 자 상호명 신탁,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또는 신탁, 구성 신탁 등을 어떻다 해지함으로써 원래 등기 명인한테 돌려줄 수가 있다. 부부간의 명신탁 중에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자 실명법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해서 따로 유효한 것으로 봤었고요. 이때 해지라는 것을 통해서 신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찾아갈 수가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아예 무효인 명예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